결혼 7년 차. 저희 부부는 말 그대로 조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이 없이 둘만 사는 맞벌이 부부였고, 저는 제조업 쪽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미술학원에서 파트타임 강사로 일했고요. 퇴근 후엔 둘이 집에서 식사하고 주말에는 영화 보거나 가까운 데 드라이브. 그렇게 특별할 것 없이 지나가는 일상이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크게 변한 점이 없었습니다. 늘 정리정돈 잘하고 간단한 저녁은 스스로 차렸고 말수가 적고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쓰는 공용 계좌가 있는데 제가 평소 신경 쓰지 않던 곳입니다. 사실상 제 월급 통장에서 필요한 생활비가 그쪽으로 자동이체 되다 보니 저는 그냥 거기서 알아서 잘 쓰겠지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회사 법인카드 관련 문제로 제 명의의 각종 계좌들을 조회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공용 통장의 출금 내역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거기엔 매달 똑같이 빠져나가는 30만 원 이체 내역이 있었습니다. 수취인은 장땡땡이라는 생소한 이름이었고 거의 1년 가까이 매월 같은 날짜에 빠져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5일 30만 원 장땡땡. 2024년 10월 5일 30만 원 장땡땡. 자동이체였습니다. 장땡땡 이름이 전혀 낯익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중엔 그런 이름이 없고 제가 아는 아내 지인 중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후원하는 사람인가? 지인 도와주는 건가?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매달 정확히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자동이체하지? 가족도 아니고 후원단체도 아니며 친구에게 돈을 보낼 일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있을 수 있나요? 그날 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공용계좌에서 매달 나가는 30만 원 뭐야? 아내는 한 박자 늦게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아는 동생인데 좀 힘들어서. 월세도 밀리고 잠깐만 도와주기로 했어. 나중에 갚는다고 했고. 설명이 짧고 말끝이 흐릿했습니다. 보통 아내는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나 사정을 말할 때 꽤 구체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가려는 뉘앙스가 강했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괜히 날카롭게 군다는 인상을 줄까봐 그냥 아 그래. 알겠어라고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의 공기를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내는 토요일마다 아침에 나가 오후 늦게 들어오곤 했는데 그냥 카페 갔다가 그림 좀 그리다 왔어라는 말이 너무 짧게 들렸습니다. 핸드폰은 항상 무음 상태였고 거실에서 울리지도 않았습니다. 현금 사용 내역이 거의 없고 간단한 택시비나 커피값도 대부분 제 카드에서 빠졌죠. 이런 것들은 원래도 있었던 아내의 습관이지만 그 30만 원 송금 내역을 보고 난 뒤엔 모든 게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은행 앱에서 공용계좌의 1년치 거래 내역을 PDF로 저장하고 장땡땡이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름만으로는 찾을 수 없었고 휴대폰 번호도 몰랐기에 쉽지 않았죠. 결국 저는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지인 중 장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의 주소나 직업은 무엇인지 조용히 알아봤습니다. 학원 동료들과 연락이 거의 없던 아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과 학원, 그리고 토요일 낮 외출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2주쯤 지났을 무렵 아내가 외출한 날을 기억해두고 그 주변을 직접 따라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전 10시쯤. 아내는 청바지에 베이지색 셔츠, 단정한 머리로 나섰습니다. 그 모습은 여느 날과 같았습니다. 전 몰래 나와 차를 몰고 뒤를 따랐습니다. 아내는 40분 정도 달려
도심 외곽의 주택가에 있는 작은 원룸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페도 화실도 아닌 원룸 건물. 출입구에 써 있던 관리실 스티커에는 장땡땡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땡땡은 아내가 말한 그 아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30만 원은 그냥 도와주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남자의 월세였고 아내는 그 남자의 거처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평온한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건 단 한 줄의 이체 내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들어갔던 그 원룸 건물은 오래된 3층짜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허름하지도 그렇다고 깔끔하지도 않았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작은 우편함이 주르르 붙어 있었고 그중 하나에 붙어 있는 이름 스티커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땡땡. 그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0만 원씩 매달 빠져나가던 그 사람. 아내가 힘든 동생이라고 말했던 그 존재가 그냥 돈만 받는 사이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처음엔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닌가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이미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자고 결심했지만 제 손은 먼저 휴대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조심스럽게 그녀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운 좋게도 잠금은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사진첩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너무 깔끔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대화가 아예 없거나 최근 메시지가 딱 끊긴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하나 놓친 게 있었습니다. 기본 문자 앱. 그 안에는 이름 없이 저장된 번호 하나와의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30일이다 확인 부탁, 몸 조심하고. 이번 달도 고마워. 언제 와? 기다리고 있어. 이 짧은 메시지들을 보는 순간 제 입술이 바짝 말라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제게 말해주고 있었죠. 아내는 저 몰래 어떤 남자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었고 그 남자는 당당하게 그 사실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또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나가기 30분 전부터 저는 근처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도착하자 곧장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약 5분쯤 후 문이 열리고 어떤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나와서 아내를 반겼고 둘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옹도 키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눈빛과 걸음걸이, 표정에서 드러나는 익숙함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그래서 저는 사설 탐정에게 의뢰했습니다. 이름, 차량 번호, 출입 시간, 사진. 모든 걸 하나하나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도착한 첫 보고서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장윤석. 1987년생.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 현재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체는 없었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렌트, 월세는 30만 원. 단순히 혼자 살아가는 남자. 그것만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남자의 생계가 아내의 계좌에서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원룸 계약 역시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고 매달 30일경 자동이체로 관리비까지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아내는 매주 토요일마다 해당 원룸에 대략 4시간 머물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나와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거나 잠깐 산책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상황은 너무 명확해졌습니다. 아내는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저 힘든 동생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남자였고 그 남자의 생활을 금전적으로 뒷받침하며 남편인 저와 이중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실을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증거도 모았고 사진도 확보했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캡처까지. 이 모든 걸 파일로 정리하면서 저는 아내가 저에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거짓말할 거야? 이 질문을 던질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더는 도망칠 수 없게 말이죠. 그날은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일찍 퇴근했습니다. 형식적인 웃음, 억지로 이어가는 대화, 그동안 감춰두고 있던 수많은 감정들이 더는 마음속에서 감당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늘 그렇듯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소리, 밥솥이 김을 내뿜는 소리, 모든 게 너무 일상적이라 그 자체가 괴이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아내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 평범한 인사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저는 식탁에 앉아있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가 있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제 말에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무슨 일 있어? 그녀는 그 순간에도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표정 하나 흐트러짐 없이 늘 그래왔다는 듯이. 저는 말없이 USB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준비해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CCTV 영상 속 원룸에서 나오는 아내의 모습, 그녀와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걷는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한 얼굴을 하다가 이내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나온 것을 보곤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했어. 매달 빠져나가는 30만 원이 뭔지 장윤석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월세를 당신이 대신 내고 있다는 것까지.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천천히 창백해지며 굳어갔습니다. 언제부터 알아본 거야? 내가 말했잖아. 힘든 동생이라고. 그게 거짓말인 걸 안 순간부터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정말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어. 그 사람이 너무 힘들다 해서. 근데 그게. 아내는 말을 더 잇지 못했습니다. 울 듯 말 듯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부터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년 정도 됐어. 처음엔 동아리에서 만나서 그냥 그림 얘기하고 작품 얘기하는 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자주 하게 됐고 그 사람한테 마음이 기운 걸 느꼈을 때 이미 헤어질 수 없게 돼 있었어. 저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화내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을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랑 살면서 내가 허전해질 때 그 공백을 메워줬어. 당신은 늘 회사 일에 바빴고 같이 있는 시간도 거의 없었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졌습니다. 변명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이 나는 외로워서 그랬다라는 뻔한 변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외로웠기 때문에 그 남자의 방을 얻어주고 생활비를 대줬고 그 사람 품에 안겼다는 거야?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 솔직히 다 말할 거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끝낼지 같이 생각해 보겠지만 아직도 감추려고 한다면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거야. 그제야 아내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 그 사람과 끝내려고 했어.
당신 몰래 시작된 일이니까 당신이 알기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어. 근데 마음처럼 잘 안 됐어.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느낌이 이상하게 내 마음을 붙잡더라.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힌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자기 감정을 합리화하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내 진심이겠지. 하지만 나에겐 더는 내 말을 믿을 여지가 없어. 그날 밤 아내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짐을 싸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모든 대화와 자료를 USB에 정리해 폴더 하나에 담았습니다. 진실의 기록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폴더 안엔 아내와의 결혼 생활 7년이 무너지는 순간순간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떠난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분노, 허탈감, 쓸쓸함, 그리고 자괴감까지 정신을 붙잡아주는 건 오직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 날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지금 내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저는 폴더에 정리해둔 모든 자료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 캡처, CCTV 캡처 이미지, 아내와의 대화 녹취, 사설 탐정 보고서, 변호사는 한 장 한 장을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상간자 소송 가능합니다. 정황상 단순한 교류가 아닌 실질적인 내연 관계가 명확하고 경제적 지원까지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사유가 확실합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 외도 상대방에 대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부정행위이고 입증 자료가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가능한 한 강하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혼 서류와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그 남자의 본명과 주소, 연락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장윤석. 아내보다 2살 어린 30대 후반. 미대 졸업 후 그림 작업을 해오고 있었다지만 소득은 전무하다시피 했고 월세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제가 보기엔 아내의 감정을 후원금처럼 이용한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귀하가 유부녀와 내연 관계를 지속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거주해온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 행위이며 이에 따라 귀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을 통지합니다. 한동안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남자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혹시 김땡땡 씨 맞으시죠?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네. 장윤석 씨죠. 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분이 결혼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고도 멈추질 못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는 말을 잇지 못했고 통화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법원에 상간자 소장을 접수했고 같은 날 아내에게도 이혼 의사 통보를 공식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예상했던 것보다 담담했습니다.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변명하지 않을게. 우리는 공동재산 분할을 놓고 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당신이 날 믿었던 만큼 난 배신했으니까. 할 말 없고 가져갈 것도 없어.
결혼 7년 결국 서류상으로 끝이 나기까지 2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간남 장윤석은 변호사를 통해 일부 금액을 조정해 합의하려 했지만 저는 끝까지 법정에서 판결받기를 택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그의 이름 앞에 남는 불명예 그 자체였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에서 3천만 원 전액 지급 명령이 내려졌고 그 남자는 결국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그 후 들려온 이야기로는 그는 원룸에서 쫓겨났고 고향으로 내려가 일용직을 전전하며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이혼 후에도 조용히 지냈고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는 그녀를 기억하고 싶지 않았고 그저 없었던 사람으로 여기기로 했습니다. 이혼 도장은 차가운 잉크 냄새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 그 시간이 그렇게 짧은 인감 하나로 끊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서류를 정리해 나올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어두운 그레이색 니트에 검정 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고 입술엔 색조 하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처음으로 진심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뒤늦은 진심이 무슨 소용이냐는 냉소가 올라왔지만 더는 감정도 말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그때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걸 망가뜨릴지 몰랐어. 나중에 후회하면서도 멈추질 못했어. 당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이제 와서 알게 됐어. 그 순간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늦었어.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저는 그날 이후 그녀와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장윤석은 소문대로 망가졌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명령은 기각 없이 확정되었고 그는 능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매달 겨우겨우 10만 원 수준의 분할 납부만 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렌트도 안 되고 계좌 개설조차 어려워졌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SNS 계정도 삭제되었고 그의 주변에서도 조용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인의 말을 빌리면 고향 내려가서 편의점 알바 뛰며 사는데 누가 저 인간이 유부녀한테 월세 얻어 살던 놈인 줄 알겠냐며 모든 걸 숨기고 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작고 인터넷은 넓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포털의 불륜, 위자료와 함께 묶여 있고 구글에는 내용 증명 PDF가 업로드된 사이트도 떠 있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 그게 제가 택한 복수였습니다. 저의 삶이 처음엔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도 신뢰도 사람에 대한 애정도 모든 게 부서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감싸는 대신 들여다보고 정리해야 한다는 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복수를 마친 이후 제 삶엔 이상할 정도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공간에서 저는 제 삶을 천천히 다시 채워나갔습니다. 운동을 시작했고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는 아직 거리감이 있지만 적어도 내 자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륜이 주는 상처는 단순히 사람을 빼앗겼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무가치했나라는 자괴감, 그리고 그때 뭘 더 잘했어야 했나 하는 끝없는 후회가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그리고 내가 버텨낸 모든 순간들이 그 감정을 이겨내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당신은 누군가의 배신으로 무너졌을 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무너졌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부서진 신뢰는 돌아오지 않지만 그보다 더 단단한 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그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아내는 나 몰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 남자는 내 아이들 앞에서 나를 뺨까지 때리더니 이 집의 새 가장이라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그들이 숨기고 있던 진짜를 알아낸 순간 나는 단지 내 가족만을 되찾은 게 아니었다.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까지 나는 모두 되찾았다.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내가 목격한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다. 그날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낯선 남자가 내 아이들 앞에서 내 뺨을 때렸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이 집의 가장은 나야. 그 순간의 굴욕과 모멸, 그리고 분노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난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일의 시작에 불과했다. 아내의 배신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그 뒤에 감춰져 있던 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경계를 훌쩍 넘어섰다. 이건 단순한 외도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가정을 무너뜨리며 누군가는 남의 인생을 짓밟으면서 자기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모든 윤리와 양심을 조용히 치밀하게 파괴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배우자의 외도라 하면 울며 떠나는 한 사람과 고개 숙인 또 다른 사람을 떠올린다. 하지만 내 이야기는 다르다. 이건 무너진 남자가 다시 일어나 가족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복수를 시연하는 이야기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긴 줄 알았다. 내 자리를 빼앗고 아이들을 흔들고 내 삶을 통째로 뒤엎은 줄 알았다. 그러나 내가 모든 걸 알아낸 순간 판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무너진 가정 속에서 다시 희망을 세우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해 나는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내가 되찾은 것은 단순히 집 한 채나 아이 둘만이 아니었다. 그들이 절대 돌려줄 생각조차 없던 것들. 그들이 감히 짓밟았던 나의 존엄과 자존심. 그리고 이 모든 싸움 속에서도 지켜야 할 진짜 가족이라는 가치를 나는 하나씩 되찾아 나갔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의 끝은 내가 정한다.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다. 결혼한 지 12년. 이제는 조금은 편안한 삶이 펼쳐질 거라고 믿었다. 우린 특별히 화려한 부부는 아니었다. 여행을 자주 가거나 호화로운 파티를 여는 일도 없었다. 그저 서로에게 기대며 함께 걸어가는 관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우리의 삶은 두 아이, 하윤이와 지우 중심으로 돌아갔다. 평일엔 온 가족이 저녁을 함께하고 주말엔 아이들을 축구 교실에 데려다 주었다. 밤이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래된 영화를 함께 보는 것. 그런 소소한 일상이 우리 삶이었다. 평범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다. 소진은 내 인생의 버팀목이었다. 내 커리어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늘 내 곁에 있었고, 나 역시 그녀가 직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꺼이 뒤에서 뒷받침해 주었다. 얼마 전 소진은 연구소에서 승진했다. 일은 더 바빠졌고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하는 일도 많아졌다. 그 즈음부터 그녀의 입에서 자주 언급되기 시작한 이름이 있었다. 바로 태석 교수였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고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어땠는지 그저 직장 동료 이야기겠거니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녀 입에서 흘러나왔다. 말투에는 묘한 존경심이 실려 있었고 눈빛엔 알 수 없는 반짝임이 더해졌다. 처음엔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그쳤다. 무엇보다 내 아내였으니까. 소진은 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의심은 곧 확신이 되어갔다. 소진은 점점 늦게 퇴근했고 회식이나 회의 핑계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집에 와서도 온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노트북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은 형식적이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건 싸움과 침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하윤이가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내일 발표회에 일찍 올 수 있어? 소진은 휴대폰을 흘끗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다. 노력해볼게. 근데 약속은 못해. 태석 교수님이랑 늦게까지 회의가 있어. 그 말에 지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요즘 맨날 일하잖아. 그 사람 혼자선 못해요? 그 순간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아이들마저 그녀의 부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 우리 가족은 점점 뒷전이 되는 기분이야. 소진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본 채
짧고 냉담하게 대답했다. 지금 프로젝트가 한창일 때잖아. 당신도 알 텐데. 알지. 그렇지만 일보다 가족이 더 소중한 거 아냐? 그제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애정이 아닌 피곤함과 짜증이 담겨 있었다. 그럼 내가 일을 그만두길 바라는 거야? 지금 태석 교수님이랑 중요한 과제 맡고 있는데 내가 빠지면 그 팀 전체가 흔들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입술은 굳어졌고 목이 바싹 말랐다. 그녀의 눈빛엔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에 대한 책임이나 애정은 없었다. 나는 더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침실을 나왔다.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텔레비전을 켜지도 못한 채 앉아 있었고 그 순간 문득 우리의 결혼이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날 이후로도 소진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오늘 어땠어? 하고 물으면 맨날 그런 거 왜 물어봐? 대답은 건조하고 대화는 한없이 짧았다. 그녀는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회식, 야근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심지어 집에 있어도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러자 내 마음도 지쳐가기 시작했다. 서로에게 기댔던 애정은 사라졌고 웃음이 머물던 자리는 날선 말과 무거운 침묵만이 채워졌다. 그래도 나는 아이들에게만큼은 사랑을 느끼게 해주려 했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엄마는 오늘도 안 와? 하고 묻는 순간마다 가슴 한켠이 서서히 갈라졌다. 어느 저녁 소진이 서재에서 일하는 모습을 문틈 사이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 시선조차 느끼지 못한 채 노트북에 몰두했고 그 눈빛은 내게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말을 걸지도 못하고 다시 조용히 소파로 돌아가 앉았다. 그 밤도 나 혼자였다. 우리가 함께 세워온 가정은 손가락 사이로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무리 움켜잡아도 다시는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며칠 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다.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소진은 부엌 한켠에 기대어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뭐가 그렇게 웃겨?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묻고 싶었다. 태석 교수님이 보낸 메시지야. 진짜 웃긴 사람이야. 이 사람.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접시를 닦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또 하나 부서졌다. 그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그녀 삶에서 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차갑게 가슴을 후벼 팠다. 이후에도 태석이라는 이름은 매일같이 그녀 입에서 흘러나왔다. 회의에서 나눈 대화, 점심시간의 잡담,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우리 가족의 식탁 한켠엔 늘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일부러 태연한 척했다. 직장에서야 자주 얘기 나눌 수도 있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그녀가 내게 워크숍 행사에 함께 가자고 말한 날 무너져 버렸다. 나는 사실 그런 자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혹시나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사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줄 수 있을까 싶어 따라 나섰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소진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맞이했고 그녀의 등 위에 얹은 손은 이상하리만큼 오래 머물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고 나는 구석에서 낯선 이들과 어색한 대화를 나누며 혼자 술잔을 비워갔다. 잠시 후 그는 그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소진은 그 말에 웃으며 그의 팔을 툭 쳤다. 그 장면을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지켜본 나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랑 태석 씨, 도대체 뭐야? 그녀는 눈을 굴리며 대꾸했다.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직장 동료야. 그렇게 귓속말하고 그렇게 웃는 게 그게 동료야? 그녀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당신 진짜 유치하다. 그래서 내가 당신 데리고 오기 싫었던 거야. 괜히 질투하고 감정 상하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내가 느꼈던 상처와 모멸감은 그녀에게 그저 질투 정도로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하지만 더 다툴 힘조차 없었다. 나는 그저 입을 다물고 창밖만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옆자리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입꼬리는 여전히 올라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은 이젠 더 이상 이 자리에 없다는 걸. 며칠 동안 나는 일부러 거리를 두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소진은 그런 내 변화 따위엔 관심도 없다는 듯 여전히 그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렸다. 오늘 태석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야. 그 소리는 조용히 그러나 집 안구석구석을 파고들며 내 속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어느 저녁 나는 아이들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때 소진의 휴대폰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그녀는 슬쩍 화면을 본 뒤 피식 웃었고 답장을 보내더니 휴대폰을 엎어놓았다. 그 장면은 너무 익숙하게 반복되었고 그 무심함이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소진아.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우린 진심으로 다시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기는 해? 소진은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다. 잘해보긴 뭘? 우리 결혼 말이야. 지금의 우리.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어깨를 으쓱였다.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늘 예민하게 굴고 내 감정은 안중에도 없는 당신이랑 사는 게 이젠 지쳐.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멈췄다. 그 말은 너무도 날카롭고 잔인했다. 내가 듣게 될 줄은 몰랐던 문장이 내 아내의 입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후로 태석은 대놓고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도와주러 왔다는 말로 포장된 그의 방문은 시간이 갈수록 선을 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하윤이와 식탁에서 숙제를 보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그가 나타났다. 치킨 봉투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식사 안 하셨죠? 제가 좀 사왔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벌써 먹었어요. 소진은 그 말에 반응도 하지 않고 식기부터 꺼냈다. 나는 안 먹었거든. 고마워요, 태석 씨. 그는 장난스럽게 말하며 윙크까지 곁들였다. 소진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죠. 나는 손에 쥔 연필을 꺾을 뻔했다. 하윤이는 그 눈치를 보더니 나직이 말했다. 아빠, 나 방에서 할게요. 그날 밤 그는 거실에 늦게까지 머물렀다. 지우가 물 마시러 내려왔고 나는 부엌에서 컵을 꺼내고 있었다. 그 순간 소파에 앉은 그의 팔이 소진 쪽으로 기울어진 걸 보았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으로 말했다. 이제 늦었네요. 돌아가셔야죠.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왜요?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일 얘기 좀 하다 보니 늦었네요. 여긴 사무실이 아닙니다. 그만하시죠. 그때 소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진짜 왜 이렇게 예민해? 발표 준비 좀 도와준다는데 이걸 가지고 얼어붙었다. 계단 위에 서 있던 지우는 숨을 삼켰고 복도 끝에서 하윤이는 눈을 크게 뜬 채 말을 잃었다. 소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표정조차 바꾸지 않았다. 그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침묵, 그게 내 뺨보다도 더 아팠다. 그는 내 가족 앞에서, 내 집 안에서 나를 무시하고 모욕했다. 그리고 내 아내는 그걸 지켜보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가. 지금 당장.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왜? 경찰이라도 부를 거야? 해봐. 궁금하네. 그 순간 내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고 나는 그의 옷깃을 움켜쥐고 거실벽으로 밀쳐붙였다. 수년간 쌓여온 분노와 치욕이 마침내 그날 밤 터져나왔다. 나는 태석의 멱살을 움켜쥐고 눈앞까지 얼굴을 들이댔다. 남의 집에 들어와서 그딴 짓을 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여기서 감히? 소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다니엘, 그만해. 제발 멈춰.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신경전이 아니었다. 그 남자는 내 아이들 앞에서 내 뺨을 때렸고 소진은 그걸 지켜보면서도 침묵했다. 그 순간부터 내 안의 모든 인내심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태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숨결은 점점 거칠어졌다. 나는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에서 내 아이들 앞에서 나를 조롱한 건 오늘로 끝이다. 그는 겁먹은 얼굴로 입술을 달싹였다. 진정하세요. 형님 그냥 장난이었어요. 장난? 나는 그의 어깨를 더 강하게 벽에 밀쳐붙였다.
내 가족 앞에서 사람을 때리는 게 장난이야? 여길 유이의 공간이라 착각했냐? 소진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다니엘, 그만해. 지금 너무 심하잖아.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내 손은 여전히 태석의 옷깃을 움켜쥐고 있었다. 심하다고? 그 말이 지금 내 입에서 나와? 이 남자가 몇 달 동안 우리 가정을 침범하고 날 조롱해도 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내가 참고 또 참은 걸 그게 그렇게 당연했니? 계단 아래에 지우와 하윤이 서 있었다. 작은 눈망울에 공포가 가득 맺혀 있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지만 지금은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다시 태석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 집에서 상남자처럼 군림하고 싶었냐? 그럼 한번 상대해보자, 제대로. 그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놔주세요. 나는 그를 놔주었다. 그는 휘청이며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가리켰다. 나가. 그리고 다시는 이 집 근처에도 얼씬하지 마. 다음에 또 나타나면 오늘보다 훨씬 더 불친절하게 맞이할 거야. 그는 허둥지둥 일어나 몸을 가다듬고 현관 쪽으로 향했다. 그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미쳤네 진짜. 그래서 소진 씨가.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바로 입을 닫고 고개를 숙였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집 안은 숨조차 멈춘 듯한 정적에 잠겼다. 소진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외쳤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사람한테 폭력을 쓰다니 제정신이야?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폭력. 그 인간이 내 뺨을 때렸고 넌 그걸 보고도 아무 반응 없었잖아. 지금도 나보다 그 인간 편이니? 소진은 팔짱을 끼고 싸늘하게 말했다. 장난이었잖아. 넌 너무 예민하게 굴어. 그 말이 또다시 가슴을 후려팠다. 예민. 그 인간이 우리 집에 들락거리고 애들 앞에서 나를 모욕했어. 근데 넌 웃고 있었지. 소진은 잠시 흔들리는 듯 보였지만 곧 차갑고 단호한 얼굴로 말했다. 처음부터 당신이 예민하게 굴었잖아. 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건 더 이상 태석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 사이가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현실. 이제 됐어. 나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리고 아이들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윤이와 지우는 함께 침대 위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아빠, 괜찮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리고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그 사람은 다시 안 올 거야. 하윤이는 내 품에 기대어 속삭였다. 아빠랑 엄마 사이 안 좋아요? 나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지금은 조금 복잡한 시기야. 하지만 아빠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그건 절대 안 변해.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곁에 있었다.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더는 키울 수 없었다. 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더 나은 내일을 줘야 했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가 집을 나간 뒤 나는 마침내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삶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화가 찾아오려는 그 순간 대릭이라는 이름이 다시 우리 삶에 떠올랐다. 그는 단순한 외도 상대가 아니라 훨씬 더 추악한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불쾌한 놈 정도로 생각했지만 진실은 훨씬 더 더러웠다. 회사 자금을 수년간 빼돌려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온 전형적인 사기꾼이었다. 고급 외제차, 명품 정장, 값비싼 레스토랑, 그 모든 것들이 회사 돈으로 운영된 가짜 삶이었다. 그렇게 그는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켰고 내 아내도 그 덫에 빠졌다. 수사당국은 곧 대릭의 회사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하자 수년간 축적된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거기엔 여성 직원들에 대한 성적 협박과 조작, 내부 고발자에 대한 위협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단순한 외도남이 아니라 뿌리부터 썩어버린 인간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내인 수진 가명의 이름도 자주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횡령에 직접 가담한 건 아니었지만 회사 경비로 처리된 고급 스파 이용,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만찬 등이 수진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수두룩했다. 그리고 대부분은 업무용 접대비로 위장되어 있었다. 나는 자식들을 위해 참고 넘겼던 모든 분노와 수치심이 다시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저 남자의 삶은 거짓이었고 내 아내는 그 거짓에 기꺼이 몸을 담갔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가족은 무너졌고 아이들은 상처받았다. 하지만 나는 이 사태를 단지 화나서 분노하고 끝내지 않았다. 변호사와 함께 대리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하게 준비했다. 특히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 그리고 가정폭력과 모욕적인 언행들에 대해 철저히 자료를 모았다. 대리기 내 얼굴을 때리고 내 가족을 조롱했던 그 순간 나는 이미 결심했었다. 끝까지 책임지게 하겠다고. 결국 대릭은 회사로부터 해고되었고 형사 고발로 이어졌다. 법정에서 그는 자신이 한 짓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고 언론 보도를 통해 그의 추악한 실체는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성공한 남자라는 허울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수진 또한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 그녀의 이름이 회사 경비 횡령 내역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더 이상 피해자로 보일 수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추악하는 남자 곁에서 함께 몰락한 공범처럼 보였다.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보며 나는 내 자식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남기고 싶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옳고 그름의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누군가를 지켜주는 건 사랑이지만 정의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할 순 없어. 아이들은 더 이상 대릭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 이름은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남긴 상징일 뿐이었다. 대신 우리는 우리끼리의 삶을 다시 정비해 나갔다. 소소한 일상, 아침밥을 함께 먹는 시간, 공원에서 뛰노는 주말 오후. 그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회복의 과정이자 새로운 출발이었다. 그리고 난 확신했다. 그들은 무너진 가정에서 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선 아버지 곁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대리계 회사 카드로 결제된 수많은 고급 소비 내역들. 그리고 그 이익을 누린 건 다름 아닌 수진이었다. 변호사는 수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알려줬고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자료를 넘겼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아이들을 더 이상 혼란스러운 상황에 끌어들이지 않기 위한 싸움이었다. 수진이 대릭을 통해 행복을 찾을 거라 생각했다면 이제 그 대가를 뼈저리게 알게 될 차례였다. 대릭이 체포되던 날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의 오만한 얼굴이 수갑을 찬 채로 끌려 나오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는 걸 보며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언론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임원 대릭, 수억 원대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 내 집에 들어와 나를 조롱하고 가족을 무너뜨린 그 인간이 결국엔 자신의 죄로 쓰러졌다. 예상대로 수지는 몰랐다며 피해자인 척을 했다. 난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지 몰랐어.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녀가 남긴 음성 메시지를 듣고도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모른 척 했을지는 몰라도 그는 회사 돈으로 그녀에게 명품을 사주고 스파를 예약해주고 고급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혜택은 온전히 누렸으면서 책임은 회피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장에서 잘렸다. 대립과 얽힌 이미지가 회사에 불편한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주변 지인들도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사회적 고립 속에서 무너져갔다. 어느 저녁 아이들과 평화롭게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단 한 번만 이야기할 시간을 줘. 제발.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문자를 삭제했다. 그녀에게 해줄 말은 더 이상 없었다. 그 순간 옆에서 내 얼굴을 살피던 클로이가 물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나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무 일도 아니야. 우리 공주.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 우리 삶엔 그 어떤 혼란도 필요 없었다. 대릭도 수진도 이제 우리 삶에 더는 없다. 그 혼란이 사라진 자리에 평온이 자리 잡았다. 아이들은 눈에 띄게 밝아졌고 우리 집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리고 소피아는 그 평화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늘 든든히 곁을 지켜줬다.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나는 그녀 덕분에 더는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릭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는 끝내 수억 원대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수년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그 재판을 보며
지난 수개월간의 상처가 마침내 봉합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수지는 점점 연락을 끊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흔적조차 사라졌다. 나에겐 더 이상 그녀가 남긴 감정도 없었다. 연민도, 미움도, 그냥 과거의 잔상일 뿐이었다. 어느 밤, 소피아와 함께 마당에서 별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고 있을 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다니엘.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싸웠잖아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당신이 없었다면 난 여전히 무너져 있었을지도 몰라. 그녀는 나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좋은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번엔 정말 그 말을 믿을 수 있었다. 몇 달 후,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젠 혼란도 없고 과거의 그림자도 없었다. 우리 세 식구는 소소하지만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고 아이들은 더없이 밝았다. 어느 토요일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아이들과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리암이 갑자기 물었다. 아빠, 엄마는 다시 볼 수 있을까? 나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빠는 너희 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항상 너희를 지킬 거야. 그 순간 클로이가 웃으며 말했다. 우린 지금 행복해요. 그렇죠, 오빠. 리암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나도 그래.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확신했다. 맞다. 우리는 이겼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소피아와 함께 소파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은 모든 게 좀 정리된 기분이 들어요?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야 자유로워진 느낌이야. 오랫동안 망가진 관계를 붙잡으려고만 했거든. 더는 존재하지 않는 수진이라는 사람의 그림자를 쫓았던 것 같아. 그걸 놓아주는 건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나와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어. 소피아는 미소 지으며 내 어깨에 기대었다. 정말 대단해요. 여기까지 온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녀의 말은 내게 큰 의미였다. 단순히 상처를 이겨낸 게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미래를 만든 것이었으니까. 며칠 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수진을 마주쳤다. 카페 앞에 서 있던 그녀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로 날 바라보았다. 다니엘,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안녕, 수진. 나는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다. 잘 지내? 그녀는 눈치를 보며 두 손을 꼼지락거렸다. 그럭저럭이야. 데리길 들었어. 다 알더라. 다. 나는 냉정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래, 세상은 다 알게 돼. 그녀는 움찔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거 알아.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들어줬으면 했어. 의외의 말이었지만 이젠 예전처럼 감정이 요동치지 않았다. 그저 멀찍이 바라보는 사람에게 느끼는 무감한 연민뿐이었다.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짧게 답했다. 하지만 난 이미 다 정리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행복해 보여. 진심으로 행복해. 이번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 곁을 지나쳤다. 더 이상 미련도 분노도 남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나의 삶은 이제 미래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소피아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말없이 내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 참 멋졌어요. 진심으로 존경스러워요. 그녀의 말은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았다.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되새기게 해줬다. 더는 수진이 무너뜨리려 했던 내가 아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면서 클로이가 물었다. 아빠,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응, 우리는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행복할 거야. 그 말은 정말이었다. 아이들이 점점 밝아지고 소피아와 함께하는 일상이 안정되자 어느새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그날 아침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던 나를 보며 리암이 물었다. 아빠, 떨려요? 나는 웃으며 그의 나비 넥타이를 매주었다.
아니, 전혀 안 떨려. 난 확신이 있어. 이 결혼은 내가 평생 기다려온 시작이야. 그는 환하게 웃으며 내게 안겼다. 아빠랑 소피아 이모, 정말 잘 어울려요.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결혼식은 작은 정원에서 열렸다. 우리를 지켜봐준 가족들과 친구들이 함께했고, 소피아가 드레스를 입고 걸어올 때 나는 세상이 멈춘 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눈부셨다. 그리고 그 옆에는 꽃잎을 흩날리며 신나하는 클로이, 내 옆에는 자랑스럽게 서 있는 리암. 소피아의 손을 잡은 순간 모든 고통이 먼 기억처럼 흐려졌다. 이제 중요한 건 단 하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서약은 짧았지만 진심이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당신은 진짜 동반자가 어떤 건지 보여줬어요. 소피아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은 나에게 강인함, 회복력,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줬어요. 이제 당신이 나의 집이에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내가 걸어온 이 모든 길은 결국 오늘을 위한 것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회자가 부부로 맺어진 것을 선포합니다라고 예치자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정원을 가득 메웠다. 나는 소피아를 꼭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 순간 리암과 클로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우리를 안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웠다. 그 순간은 내가 평생 간직할 너무도 소중한 장면이었다. 내가 그토록 힘겹게 지켜낸 삶의 결실이었다. 피로연은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찬 축제였다. 웃음과 춤, 따뜻한 축하의 말들이 밤을 수놓았다. 내 여동생 사만다가 연단에 올라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다니엘, 넌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버티는 것이고 무엇이 이겨내는 것인지를 보여줬어. 지금 내가 만든 이 가족, 이 삶은 정말 아름다워. 진심으로 자랑스럽다. 이어 리암과 클로이도 짧지만 진심 어린 축사를 했다. 아빠, 사랑해요. 리암이 수줍게 말하며 소피아를 한번 바라보았다. 소피아 이모도 사랑해요. 우리 가족이 돼줘서 고마워요. 나는 두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가슴 깊숙이 감사와 사랑이 벅차올랐다. 밤이 깊어갈 무렵 나는 정원의 한켠으로 조용히 나와 별을 올려다보았다. 잔잔한 전구빛이 정원을 물들이고 피로연장의 음악과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때 소피아가 내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다. 응. 너무 괜찮아서 놀라울 정도야.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했어. 마치 꿈만 같아.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은 이 삶을 누릴 자격이 충분해요. 다니엘.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워왔으니까요. 이젠 정말 당신 것이에요.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우리의 것이지. 당신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밤이 끝나고 우리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아직도 조금은 붙잡고 있던 무언가 과거의 그림자 같은 것을 완전히 놓을 수 있었다. 배신과 상처, 절망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평화를 손에 넣었다. 며칠 후부터는 새로운 리듬의 일상이 시작됐다. 소피아와 나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집을 함께 만들어갔다.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밝아졌고 소피아와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다.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함께 식사하고 사소한 순간들을 함께 즐기며 우리는 하나의 진짜 가족이 되어갔다. 어느 날 저녁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현관 앞에 앉아있던 나는 문득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옆에 앉아있던 소피아가 물었다. 무슨 생각해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모든 것. 여기까지 온 길.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그녀는 내 손 위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우린 이제 시작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이제야 진정한 시작이었다. 혼돈과 배신으로 얼룩졌던 과거는 지나갔고 지금 이 삶은 나의 회복력, 사랑,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의 증거였다. 아이들이 웃고 소피아가 곁에 있는 지금 내가 싸워 이뤄낸 이 삶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